안녕하십니까. 백배 진한 경제TV의 배진환입니다. 오늘은 뜨겁게 투자하고 차갑게 승부하라는 저자님이신 이태철 저자님을 모시고 오늘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보니까 1년 6개월 만에 2490% 수익을 낸 계좌도 가지고 계시고 또 230만 원으로 50억 이상 자산을 이룬 투자 비법, 그리고 이게 하나투자증권 2021년도 실전 투자대회 1위를 하셨고 원래 21년 11월 공무원을 퇴직하고 원래 공무원이셨나 봐요. 네, 맞습니다. 공무원은 어떤 공무원이셨죠? 행정사라고 돼 있던데. 네, 저는 이제 조달청에서 근무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투자 자산이 늘어나면서 네. 작년 11월에 명예 퇴직을 했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8년 이상 공직 그 기간이 남아 있는데 네. 과감하게 이제 사직을 하게 됐어요. 네. 사직을 하게 된 배경 자체가 이제 그 금융 자산이 늘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적인 자유를 얻었다고 할까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꿈을 한번 펼쳐보기 위해서 과감하게 공직을 사직을 했습니다. 이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있는가요? 예. 제가 2019년도에 키움증권 투자대에서 일기를 할 때 이제 당시 썼던 책이 우리는 누구나 1인 시국이다. 그 성공하는 중소기업 CEO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그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지속적인 성공을 하고 성장을 하지만 어떤 분들은 계속 실패와 넘어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한번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연구하다 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사실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 쓰고, 그 다음에 뭐 창업을 꿈꾸고 있는 젊은이라든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좀 그 책을 통해서 좀 도움을 드리고자 그렇게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굉장히 많이 기업 경영이라든가 이렇게 하게 됐거든요. 이 책에 보니까 대표님이 우여곡절이 많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대표님께서 3번 깡통 차고 또 4번째 투자에 성공하셨는데 3번은 어떻게 해서 깡통 나셨고 또 투자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그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못 잡고 있었어요. IMF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유산을 받았어요. 그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4천만 원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유산을 받은 걸로 주식 투자에 뛰어들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아무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 당시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은 뭐 스마트폰으로 매매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는 이제 객장에 나가서 뭐 주문표를 작성해서 매수와 매도를 하는 상황이고, 그 앞에 있는 전광판을 벗어 전 종목을 가다 이거 앉아서 이제 구경하는. 저랑 똑같은 시기에 시작을 하셨네. 예, 그런 매매를 시작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그 IMF 이후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좋은 종목을 사서 단순히 기다렸다고 한다면, 매매가 없었다고 한다면 굉장히 많이 수익이 좋았을 거예요. 근데 당시 아무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매매를 했고 사고 팔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일정 이상 하락하면 뭐 손절을 하고, 그걸 반복하다 보니까 1년, 2년 정도 만에 이제 올인됐죠, 완전히. 그 2014년도에 제가 비상금이 한 230만 원 정도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혹시 그 예전에 이제 문제점을 생각해 보니까 내동매매, 이제 그 테마성, 급등주 이런 걸 쫓아다니면서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투자하면서 이제 느낀 게 있었어요. 그 뭐 태양기전도 마찬가지고, 한솔홈데코도 그렇고, 내가 샀던 가격보다 50%인가 떨어질 수도 있고, 뭐 그렇다는 것도 생각을 했고, 그런데 만약 이번에 잘 분석해서 투자하기 시작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 투자했던 종목이 이제 웅진 싱크북이었어요. 그게 이제 그 당시에 부패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초등학생이라든가 그런 학습자가 부패들을 통해서 책을 보는 게 아니라 부패들을 통해서 뭐 동화라든가 이런 걸 그 보고 학습지를 이제 부패들을 이용해서 하려고 해서 하는 건데, 그 가입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 이제 뭐 기사도 보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 괜찮겠는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투자를 했는데 좀 그 1년 동안에 15% 정도 수익을 얻으면서
어떻게 됐든 간에 내가 한번 분석을 해보자. 네네. 뭐 예를 들면 기본 분석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면서 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책을 많이 봤어요. 보면서 이제 그 기존에 있던 모든 방법을 다 바꾸겠다 생각하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제가 대출을 처음에는 이제 신용대출 당시에 이제 제가 아파트 담보대출도 다 못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신용대출 나오더라고요. 1,000만 원 받고 그 은행 이자를 3년치 이자를 한 번에 빼놓고 조급성 때문에 조급한 마음이 생기면 이자를 내야 되고 그러면 또 팔아야 되고 그러잖아요. 3년치 이자를 빼놓고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걸로 이제 분석해서 종목을 사니까 올라가고 그래서 자신감을 얻으면서 2천만 원을 더 추가 대출 받아가지고 또 3년치 이자를 빼놓고 그 3천만 원을 운용을 했다가 그 2015년도에 수익률이 굉장히 좋고 150% 이상 나면서 거의 5천만 원 가까이 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감을 얻었죠. 그 다음에 16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수익이 나면서 이제 5천만 원 이상 나고 그러면서 이제 순식간에 시드가 이제 대출을 상환했음에도 불구하고 1억 이상 되더라고요. 그걸 활용을 하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충분히 분석하고 하면 잘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초심자 행운처럼 그 17년도에 그 자만심을 갖다 보니까 그때 한 4,700만 원 정도 마이너스 되고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제가 확신을 했어요. 제대로 분석해서 투자를 하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18년도부터 계속 수익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할 때 이제 과감하게 이제 신용 뭐 융자라든가 담보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서 이제 투자를 하면서 2019년도에 거의 한 운용자산이 한 10억 이상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급격하게 제 이제 자산도 커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부도 이렇게 하면서 책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투자증권 실전투자대회까지 가면서 책도 엄청나게 많이 읽었죠. 그 다음에 책 쓰려고 하다 보니까 지식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투자에 있어서 감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입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제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일종의 자기경영이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실패하는 사람과 성공한 사람의 차이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스스로의 경험에 의해서만 배우려고 하니까 계속 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과거의 경험 플러스 다른 사람들의 경험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배운다고 하면 더 빨리 학습이 이루어지고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실패를 갖다가 떠드는 사람, 광고하는 사람도 굉장히 없어요. 그렇죠. 그게 남부끄럽다 생각하고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뭐냐면 우리는 이제 책이라는 간접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좀 다른 사람들하고 교류하고 그러면서 좀 알려주고 배우려고 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책을 통해서 많이 뭐 이대한 투자자들의 네. 투자 방법이라든가 그걸 통해서 이제 제 과거의 투자 방법이 잘못됐다는 걸 반성을 할 수 있었고 저는 그래서 이제 반성은 한테 후회하지 말자. 계속 과거에 잘못된 거 가지고 그러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넘어지고 좌절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머무르면 내가 배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좀 많은 걸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반성이라는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성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돈만 개입되면 멘탈이 붕괴되거나 예를 들면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전도입을 통해서 어떤 사고의 형성 과정을 통해서 이제 깊이 있는 사고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원숭이들처럼 바로 이제 버튼을 누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자가 그냥 위험해진다. 네. 그때 1위 달성하기 위해서 종목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는가요? 수면 아래 남이 알려지지 않은 종목을 살려고 하고 있고요. 특별히 제가 뭐 키움증권 투자대회라든가 하나투자증권 투자대회에서 뭐 높은 순위를 다 하겠다 그런 적은 없었어요. 혹시 몰라서 제가 등록을 했고 마침 제가 매수했던 종목이 그 타이밍에 맞춰서 올라갔고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사실
뭐 기술적 매매부터 시작해서 차트 매매 이런 걸 예전에 다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증권사 보면 그 예를 들면 일정 이상 매매 이제 뭐라고 그러죠? 그 500% 이상 예를 들면 내가 이걸 자금 회전을 해야 된다. 어떤 시상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사람이 욕심이 나잖아요. 네. 그 당시에 욕심이 나고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때 한번 그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그 회전을 갖다 인위적으로 했어요. 했기 때문에 이제 뭐 1등이 났고 그래서 종목을 특별히 뭐 선정해가지고 내가 반드시 1등을 해야 되겠다. 그런 목표는 없었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종목 선정하는 부분들은 있는데 그 타이밍에 맞아 떨어졌다.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뭐 회전보다는 종목 선정이 잘하는 종목이 그때 당시에 잘 올라갔다. 예, 그래서 이제 예. 뭐 뒤에서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투자자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제가 손절을 하고 그때 종목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그 실패를 하게 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투자자라면 종목 선정이 그 투자의 처음과 끝이다. 그 애초에 그러니까 손절할 종목을 사지 마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드리고 싶어요. 네. 이 책에 좀 재밌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투자자들이 저 패착의 함정을 인지하고 벗어나는 것은 이기는 투자자의 첫걸음이다 하고 있는데 개미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 10가지. 이게 좀 저는 보통 보니까 의외로 추천하는 것들을 반대로 실패로 이끄는 10가지로 적혀 있더라고요. 예.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세력은 없다 이렇게 그 투자 개명이 되신 전에 제가 위에 보면 세력은 없다 이렇게 썼는데요. 그 이 종목이 세력이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 이걸 따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투자의 세계를 보면 제로섬 게임이다, 뭐 마이너스성 게임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자본시장에 있어서 이제 그 실적대로 올라가는데 이제 본질적인 가치보다 더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본질적인 가치보다 과도하게 빠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투기처럼 이제 하는 분들이 있고 뭐 단타 매매라든가 뭐 모멘텀이라든가 하시는 분이 있고 또 가치 투자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모멘텀 투자 차트 매매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트에 세력이 들어가 있냐 안 들어가 있냐 이걸 여부를 많이 봐요.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저도 마찬가지고 초창기에 이 세력이 있을까 과연 뭐 이런 걸 생각을 했고 어느 후배가 이제 어떤 종목에 대해서 물어보길래 이걸 그 투자 이유라든가 성장성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단번에 저한테 하는 얘기가 여기 세력이 들어와 있어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위험하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제 증권시장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굉장히 오묘하게 이제 예를 들면 주가 조작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 세력이 인위적으로 올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력이 들어와 있느냐 아니냐 이걸 따지게 되고 주체성 없는 매매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제가 이제 세력은 없다고 생각하고 내 실력을 쌓아서 이제 투자하는 게 맞다 생각하는데 이제 뭐 기관과 뭐 외국인 투자자를 따라하라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그 외국인 기관 동향을 쭉 봐서 분석해서 이제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저희가 특정 종목 기관 내국인 패턴을 보면 느끼시겠지만은 쭉 사다가 바로 계속 매도를 하는 경우도 있고 맞습니다. 샀다 팔았다 이렇게 반복하는 경우도 있고 이걸 도저히 따라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누구를 따라하지 말고 내 실력을 갖춰서 투자하면 어떨까 본질적인 가치를 좀 파악해서 성장성이 있는지 아닌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투자하는 게 좋다 생각해서 기관과 외국인을 따라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제 우량주를 매수하라. 근데 이제 우량주라 하면 뭐 현재 우량주일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TV 광고 많이 나오는 대기업들. 근데 이제 대기업주라고 해가지고 계속 흥장하는 게 아니라 계속 몇 년째 수년째 하락하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내 분석 없이 그냥 우량주라고 이제 사면은 좋겠다 생각하고 사는데 대부분이 물려있다. 우량주에. 말씀드릴 수 있고. 세 번째가 이제 장기 투자하라. 근데 무조건 사놓고 기다리고 계속
심지어 이제 특정 종목에 대해서 사랑에 빠져가지고 계속 월급이 생길 때마다 이걸 분할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제가 어떤 분의 경우에는 한 10억을 갖다가 특정 종목에 몇 개를 나눠서 샀는데 그 10년 동안 투자 금액이 10억이 넘어가는데 마이너스 30%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장기 투자한다고 이제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그 회사의 기업의 가치를 보면서 투자하는 게 맞다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분산 투자하라가 굉장히 우리 개미 투자자들의 경우에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종목을 좀 공부해서 소위 말해서 분산 투자를 적정 종목으로 하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4, 5개 투자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근데 공부를 하지 않고 누가 좋다고 하면 계속 그걸 단지 그냥 종목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30종목, 뭐 100종목까지. 100종목, 200종목 이랬는데 플러스 된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맞아요. 예, 이거는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투자해가지고 지금까지 그 수익 난 게 하나도 없이 다 마이너스 떴다. 그리고 5번째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게 작전주라든가 그런 거에 비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제 대다수가 그 주가의 현재 그 저평가 여부라든가 그런 거 상관없이 그 실제로 성장성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뉴스만 나오면 공식만 떠버리면 수주공채라든가 뜨면 무조건 팔고 보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매우 많아요. 그래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얘기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 해당되는 기업의 가치를 좀 평가해보고 매도 여부를 보자 이거죠. 네. 그래서 이제 단지 예부적인 그 어떻게 보면 파동이라든가 그 뉴스 이런 거에 흔들리지 말고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뉴스도 이제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다른 거죠. 그죠. 네. 이게 진짜 뭐 요거는 뉴스에도 팔아될 수도 있는 뉴스도 있을 것이고 이거는 수주 공시인데 이게 일회성이 아니다. 또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되는 뉴스도 그렇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다르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걸 갖다가 기계적으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그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네. 내 투자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러네. 악영향이 더 많다는 거죠. 대부분 투자에 그래요. 대해서. 맞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손절가를 지켜라 이건데요. 이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뭐 테마주라든가 급등주고 쫓아가지 말고 그 시당초에 그 실질 가치를 갖다가 본질 가치를 따져가지고 저평가된 종목을 사서 기다리고 일시적으로 좀 주가가 자기가 산 가격보다 빠졌다고 해가지고 팔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절을 몇 번만 계속 하다 보면 계좌가 녹아내리고 맞아요. 예를 들면 30번만 하면 50% 나가고 맞아요. 그다음 50% 나가가지고 손절을 해서 내가 그 원금을 회복하려면 100% 이상 올라가야 되거든요. 맞아요. 절대 손절할 종목을 사지 말아라. 맞아요. 예, 근데 그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라 이건데요. 진짜 그 주식을 공부하고 투자하다 보면은 우리 부동산이라는 사업으로 우리 이제 예를 들면 자산을 늘리신 분들 보면 자기 자금으로만 하신 분들이 없거든요. 진짜 성장성이 있고 내가 잘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자금이라든가 은행 자금 다 융통해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부자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또 옥뱅과도 같은 종목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분산 투자해서 부의 어떤 효과 이걸 어떤 노리지 못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 자금으로만 하려고 해서 부자가 못 되고 그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빚내기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러신 그렇죠. 분들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위기가 왔을 때 부자가 된 사람들이 전부 다 은행 도출이라든가 그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되신 분들이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지하셔야 되는 게 막 오히려 막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거 이런 것들을 배불리 쓰면 안 되는 거고 절대 안 되죠. 시장도 많이 올랐을 때 하면 절대 안 되죠. 거고, 오히려 시장이 폭락했거나 이렇게 시장을 흐름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시장과 종목의 흐름을 알고 저점에서 적정하게 내버리지 쓰라 이 말씀인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무지성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한 거고,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내가 본질 가치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그랬을 때, 그 기업에, 저는 이제 기업의 뼛속까지 알아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럴 때 이제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차트 매매를 배우라 이게 그 얘기 관련해서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굉장히 많은데요. 그 너무 지나치게 그 기술적 매매, 차트 매매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실질적으로 차트로 보다 보시면 뭐 오히려 5일선, 뭐 11선, 21선을 본다 그러면 이게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는 그 당시 시장 상황이나 그런 부분도 영향을 가지만 근본적으로는 실적이 좋아지면 올라가요. 그렇죠. 이거는 100% 제가
확신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만약 그게 그렇지 않다 그런다 하면 과감하게 해당되는 기업에 요구를 해야죠. 주주가치 재고를 위해서 노력해달라. 실제로 주주의 당연한 권리예요. 그런데 주식 담당자하고 전화 통화도 안 하고 외부에 나타나는 주가의 어떻게 보면 현상일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너무 현상에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투자하는 방식 자체가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금에 있어서의 CEO고 그 자금을 투자해서 해당되는 기업을 주식을 샀다 그러면 그 기업의 CEO일 수도 있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식 담당자하고 좀 과감하게 전화 통화하고 실질적인 기업의 내용을 뼛속까지 알아가지고 비판할 건 비판하자는 거죠. 저는 소액주주 운동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9번째 현금도 투자다 그러는데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연결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계속 이걸 갖다가 현금을 30%로 가지고 있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라 이 얘기는 어떤 거냐면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거래량에 따라서 내가 이제 전량 매수해야 될 때가 있고 분할 매수해야 될 때가 있고 그렇죠. 전량 매도해야 될 때가 다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근데 고치것대로 계속 이제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할 매수를 갖다가 맨날 매치를 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네. 그래서 그러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개미를 필패로 이끄는 위험한 투자 개명 10가지를 제가 세력은 없다 이 말이 너무 이부적인 세력이라든가 그런 거에 기관 외국인 그런 걸 믿지 말고 내 주체성 있게 이제 투자를 하라 관점에서 이제 투자 개명 10가지를 정했습니다. 다른 데서 다 좋게 얘기하는 투자 개명을 여기서는 반대로 위험한 투자 개명 10개명으로 만들어 드셨네요. 참 특이합니다. 예. 그리고 일단 마지막에 분할 매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분할 매도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분할 매도도 마찬가지죠. 분할 매도 상황이 되면 분할 매도를 하는 거고 전량 매도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본질적인 가치보다 올라갔을 경우 있잖아요. 네. 거래량이 대량 거래가 터지고 그다음에 이거 완전 고점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예를 들면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됐을 때 제가 이제 어떤 종목을 샀는데 예를 들면 현대산업개발이라든가 특정 종목을 언급해서 그렇지만 첫 번째 붕괴됐을 때 저는 과감하게 그때 팔았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실패는 반복된다. 그게 예를 들면 대주주가 공시이 떴잖아요. 대주주가 자기 지분을 갖다 팔았을 때 과감하게 매도를 해야죠. 이게 이제 시장에 알려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점점 주가가 다 빠지고 반토막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투자자라면 내 전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종의 저는 어떻게 보면 제 자금이 있다고 하면 제가 자금 운용에 있어서의 사령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전략과 전술이 없이 투자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그래서 주식시장은 투기 시장이자 투자 시장이다. 그래서 어느 지점에 서 있을 건가는 내가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그 시장에서의 전략을 가지고 가자.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통 중소형주를 주로 투자하시는 걸로 보이시는데 중소형주 고를 때 어떻게 고르시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보기보다는 제가 가리지는 않고요. 대다수가 이제 중소형주고 그다음에 대형주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제가 고려아연이라는 종목을 지금도 보유하고 있건데 시가총액이 10조가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평가 됐느냐 아니냐를 판단을 해서 보유를 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마침 이제 중소형주가 이제 많기 때문에 제가 중소형주를 좋아한다 이렇게 이제 보이지는데요. 그런데 중소형주를 볼 때는 이제 예를 들면 전방 업체들 있잖아요.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그런 업체 뒷단에서 이제 납품하는 업체들, 밸류체인이라고 하잖아요. 서플라이 체인을 보고 같이 이제 그쪽의 기업들의 가치를 하나하나 다 뜯어봐서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하는데 이게 이제 기업 단독으로 보면 잘 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운데 동종업계 있잖아요. 피해 그룹들하고 비교해가지고 성장성을 보는데 과거와 현재의 가치뿐만 아니라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트렌드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게 어떻게 하냐면 일시적인 유행이 있고 트렌드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어 갈 거냐를 생각하면서 뭐 그 어떤 특정 뉴스가 있으면 뉴스의 그 문맥이라든가 이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그 예를 들면 반도체가 뭐 예를 들어 좋아진다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 이제 전공적이냐 후공적이냐 어느 분야가 좋아질 거냐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뜯어보는 편이에요. 봐가지고 그 제가 이제 체크리스트 같은 걸 제 나름대로 만들어서 분석을 해서 이게 충분히 저평가됐다 그러면 그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는 내년에 100% 200% 성장할 거라고 생각 드는 경우에 이거보다 비중을 좀 그 다른 종목에 비해서 많이 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투자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템버거라든가 뭐 저기 이런 게 나오는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 중소형주에서 많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투자 스타일이냐면 그 시장에 많이 알려지는 종목보다 알려지지 않은 종목을 제가 먼저 선정을 해서 그 인기가 있을 때 이게 좀 그때 이제 매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인기가 있고 이제 본질적인 가치보다 넘어갈 때 이제 팔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시장 상황이 안 좋다 그러면 본질적인 가치보다 이제 80%, 90%에 팔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 업사이드를 제가 어떻게 보면 확신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들을 좀 끊임없이 좀 생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종목 선정과 적정 가치 관련해서 같이 이제 설명드리자 보면, 그 뭐 가치 평가를 위해서 봐야 될 자료들 뭐 이런 것은 다 아시는 거니까 청산가치 뭐 PBR이라든가 뭐 수익성 지표 PER 이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같은 투자자들이 하기가 좀 어렵고, 그다음에 적정가치 평가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들이 수십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분석하신 분들은 뭐 한 명도 못 봤고, 그 실질적으로 어떤 기업에 있어서의 그 현재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있다고 하면 내년도에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PER이 동종업계에서 10 정도 적용이 된다 그러면 뭐 800억이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뭐 8천억이다 시총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단순하게. 그런데 봤더니 8천억에서 시가총액이 한 6천억 정도 떨어졌고 내년에 봤더니 영업이익이 800억이 아니라 1600억 정도로 나올 걸로 예상이 된다. 제가 뭐 시뮬레이션을 다 해봤더니 그렇게 생각한다면 과감하게 베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그 어떻게 보면 주식은 그 현재 가치보다 미래 가치에 대한 그 기대 이익이라든가 꿈을 갖다 먹고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끊임없이 과거의 자료를 토대로 이제 10년치를 봐요. 많이 볼 때는 그 저기 뭐 예를 들면 주식 투자자라면 우리가 이제 그 공시되어 있는 사업보고서라든가 뭐 저기 IR 자료, 기업의 IR 자료, 그다음에 저기 산업 리포트, 그다음에 저기 증거사 그 리포트 이런 것들을 다 봐가지고 좀 이제 정밀하게 그 뼛속까지 이제 그 기업을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주식 담당자 전화 통화해서 그렇게 성장할 것이라고 판단이 들면 과감하게 좀 베팅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영업이익과 업종 PER 정도만 보면 충분히 이제 투자자들이 어려움 없이 그걸로 이제 결국은 이제 지금 시가총액은 1,000억인데 이제 추정 영업이익이랑 PER을 곱해가지고 적정 시가총액이 2,000억 나온다 이러면 이제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럼 투자를 해서 주로 이제 종목 고를 때 이 지표를 많이 사용하신다는 거죠. 예,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하지 말고 어렵게 뭐 여러 가지 그 어떻게 보면 이게 저기 본질적인 가치보다 가격이 떨어지기도 하고 가격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본질적인 가치보다 그 아래에 있다가 머물렀다가 그냥 계속 내려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핵심이네요, 이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주장하는 것은 그 추정형 영업이익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업종 PER을 비교해서 적정 가치를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내수 시장이 굉장히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수 시장에 있어서의 뭐 신기술 개발이라든가 뭐
예를 들면 어떤 혁신 제품, 그 다음에 파이프 라인이 늘어나거나 그러면서 이제 큐가 커지는 분야 이런 것들을 찾으면 좋겠지만 뭐 제가 이제 1998년도부터 주식 투자를 계속 하면서 보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단순히 차트만 보고 가기는 굉장히 위험하고 실제로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좀 보면서 투자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예, 이 책에도 보니까 단순하게 봐야 진짜 가치가 보인다. 큰 틀을 봐야 크게 이긴다. 지수가 아닌 기업을 보라. 그 얘기가 어떤 거냐면요. 미국 지수가 계속 변동되고 우리나라 이제 종합주가 지수도 흔들리잖아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기업들이 있어. 성장을 하고 그런 기업들이 있다고 한다면 괜찮더라고요. 내가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을 갖다 매수를 해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도 저 같은 경우 전체 계좌는 작년 연말 대비 지금도 플러스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본질 가치를 갖다가 제가 사고 팔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오른 종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주장하고 싶은 사항은 뭐냐면 너무 지수 변동에 금리 인상에 뭐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 전쟁에 흔들리지 말아라. 맞아요. 그리고 이코노미스트는 끊임없이 전망을 하잖아요. 그 전망이 대다수가 부정적인 뉴스거든요. 맞아요. 그런 뉴스에 너무 흔들리면 내 투자가 어려워진다. 중심을 잡기 어렵다. 맞아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요즘 신문을 보면 인플레이션이 이거 난리가 아닌데요. 이 대표님께서는 보니까 인플레이션 사자의 등에 올라타라. 야, 이게 뭐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다들 뭐 주식도 폭락하고 또 난리가 아닌데 여기서 보니까 인플레이션 사자의 등에 올라타라.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그 S&P 500의 경우에도 주가 인상되는 시기가 있었고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가 있었고 금리가 인하되는 시기가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계속 우상향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해왔어요. 그 이유가 보면 인플레이션 물가가 인상됐다고 그런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전철을 타거나 뭐 예를 들면 식당들에 식사를 하거나 지속적으로 뭐냐면 예를 들면 금리가 올라가거나 뭐 물가가 올라가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걸 원가에다 반영을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제 이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원가에다가 인플레이션 되는 부분을 원자재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뭐 해마다 이제 예를 들면 버스 요금이라든가 뭐 택시 요금 이름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오르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제가 이제 보다 보니까 식당의 경우에는 다 1,000원씩 올랐어요. 뭐 한 5% 이상. 실질적인 우리 체감 물가는 15%, 20% 오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오른다고 하면 이게 이제 기업의 경우에는 다 그걸 원가에 반영하기 때문에 실제로 계속 가격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업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가격에 포함시켜서 이제 소비자한테 전가를 하거든요. 소위 말해서. 근데 그 전가를 하기 때문에 기업은 계속 이익이 나고 인플레이션만큼 또 주가가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내가 이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손해보게 된다. 실질적으로는 내 자산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작년에 1,000만 원이 올해 1,000만 원의 가치가 아니에요. 500만 원이고. 예,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구매력이라고 하거든요. 구매력. 그래서 현금의 가치의 구매력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아무렇게나 하면 손해를 보니까 잘 해야 된다. 이 주가가 사실 언제쯤 오를 것이다. 이 시점에 한눈에 보이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개인 투자가들이 사실 제일 힘든 부분이잖아요. 언제 오를지 뭐 상승장을 미리 읽으면 솔직히 투자하기가 엄청 쉬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대폭락이 왔을 때 그때가 이제 어떻게 보면 기회였고요. 그렇죠. 지금은 이미 코스피가 1,400대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올랐다가 지금 조정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역금융 장세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실제로 실적이 좋은 종목도 상승하기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금액을 단지 빼지 말고 지켜보는 게 만약 자기가 충분히 저점에 샀다고 생각한다면 지켜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켜보고 기다리다 보면 분명히 가치를 갖다 반영해 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피라미드 투자 방식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피라미드 투자 방법이 제시리버 모의 투자 방법하고
똑같아요. 네. 그 일종의 제가 이제 매매를 했는데 네. 그 계속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네.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 적정 가치보다 그 굉장히 지금 아직도 저평가가 되어 있고 업사이드가 많다 생각하면 최초에 이제 제가 투자하는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물 밑에 있는 지금 수면 아래에 있으면서 좀 아직 사람들이 모르는 종목인데 인기가 있으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때 이제 그 레버리지를 같이 쓴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그 담보 비율이 굉장히 높아져요. 높아지기 때문에 그 최초 한번 200% 썼다 그러면 350%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팔면서 그 신용으로 샀던 걸 다 팔면서 더블을 살 수가 있어요. 아, 비율을. 그 비율만 거 다 살 수가 있어요. 네네. 예, 그거 늘어나요. 나 살 수 있는 게. 그래서 예. 이제 그게 더 올라간다 그러면 예를 들면 뭐 A라는 종목을 제가 예, 4,000원대 샀는데 네. 예, 4,000원대 예를 들면 신용 반 처음에 이제 그 현금 반 샀어요. 네네. 샀는데 이제 올라가면서 올라가면 이제 더 비율이 이제 담보 비율이 담보 비율이 높아지면 그럼 다시 더 한번 더 사버리면 더블을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워낙 많이 올라가 버리니까 담보 비율이 뭐 200% 이상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위험성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내 자산 규모 자체가 커진다. 근데 그리고 거기 또 물론 회사가 좋으니까 더 살겠지만 또 반대적으로 위험 요소도 더 많아지는 거 아닌가요? 뭐 예를 들면 저기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기사라든가 흐름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다 자기가 이제 인지를 하고 알아야 되겠죠. 거래량이 이제 좀 더 늘어나거든요. 늘어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그 종목에 대한 관심 기사라든가 이런 게 나오고 그다음에 유사 업종들이 같이 이제 올라가는 걸 확인이 돼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만약에 100% 올랐는데 담보를 더 쓴 또 만약에 원위치 돼버리면 위험하죠. 그렇게까지 만약에 그게 이제 뭐 제가 투자할 때가 이제 금융장세 때 네네. 확인을 하고 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저는 이제 그 경영자들은 위기 관리를 갖다가 해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자기가 잘못된 선택이다 그러면 과감하게 그 잘못을 바라봐야 되고 그다음에 기업 경영인들 실패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뇌물부용이 있잖아요. 그 A라는 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이게 잘못됐을 경우에 이걸 버려야 되는데 계속 자금을 투자하고 내가 버리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거는 제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 투자에 있어서 저도 마찬가지고 초기에 이제 선 A라는 종목을 4,000원대 샀는데 4,500원 갔다가 3,600원까지 빠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했던 방법이 뭐냐면 제가 막았어요. 기업 경영인이 이제 부도 직전에 여기저기 은행에서라든가 여러 가지 뭐 자금을 뭐 지인들한테 빌려서도 어떻게 막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그 마이너스 성장하고 씨앗돌 대출을 통해서 막았고 그게 이제 10,000원 이상이 올라갔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뭐 미중 무역 전쟁 때 그 어떤 종목을 샀는데 이게 3,000원 이하로 순간적으로 빠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저도 그 자금 활용이나 여러 가지 여의치 않고 저도 불안하잖아요. 같이 이제 시장을 보면서 팔았어요. 전체를 다 파는 건 아니고 그 담보 비율이니까 신용으로 산 걸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에 다 팔지는 않고 그 위에서 이제 초기 반응이 오지 않으면 시장을 다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시장을 보면서 이제 거의 80% 예를 들면 비중을 줄였죠. 그 다음에 60% 이렇게 계속 줄이다가 아래에서 바닥이라는 생각이 들고 확인하면서 이제 대량으로 매수하게 했어요. 한 번에 이제 80%, 20% 이런 식으로 샀죠. 사가지고 이게 이제 올라가서 수익을 극대화시킨 적도 있고 그래서 그 경영자가 돼야 된다, 제가. 위기 때 이걸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어떤 분은 제가 투자대회에서도 순위도 높은 순위를 유지하시던 분이었는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팬데믹 때 계속 분명히 레버리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그냥 놔두시더라고요. 저도 연락자라든가 그런 걸 몰라요. 근데 그분이 하는 걸 봤어요. 하는데 10억에서 마이너스 2억까지 그래서 끝나는 걸 봤어요. 근데 이제 레버리지를 쓰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데 내가 대회하면서 레버리지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죠. 쓸 수 있어. 근데 10억에서 마이너스 2억으로 끝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레버리지를 쓰게 되면 마이너스 200이나 마이너스 300이 가능해요. 그냥 마지막에 시장가로 던져버리거든요. 반대의 상태에서. 그래서 예를 들면 그렇게 투자를 잘 하신 분들도 뭐가 문제가 되냐면
타조 효과 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계속 주가가 빠지면 자기가 레버리지를 쓰고 있다는 걸 인식을 해야 되는데 계좌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안 봐버리는 거죠, 시장을. 그런다고 예를 들면 그 우리 어린애들 그 술래잡기 같은 거 하고 그러면 그 자기 이제 눈을 가리잖아요. 근데 그러듯이 똑같아요. 우리 성인들도 마찬가지로 뭐 위기가 오고 그렇게 되면 그냥 견뎌버려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냐면 미수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대부분 개미들이 저는 미수는 절대 반대예요. 그 짧은 기간에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맞아요. 그 3일 동안. 예, 3일 동안이죠. 근데 이제 저도 많이 봤어요, 옛날에 소실적에. 예. 미수 100점 100배더라고 거의. 미수 해보셨잖아요. 네, 100점 저도 100배. 미수를 초창기 때 해봤는데 100점 절대 미수는 하지 말아야 되고 신용융자라든가 이것도 저는 하는 거는 찬성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알았을 경우에 그 워렌 버핏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분산투자 허송세월만 늘릴 뿐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지만 내가 밸류에이션을 알고 기업 평가를 한다는 사람이 분산 투자를 한다는 것은 미친 짓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내가 기업을 속속들이 아는데 이 회사가 성장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내가 그걸 하지 않는다면 집중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되게 억울할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뭐 저처럼 이제 좀 과감하게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상황이라면 써도 되는데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제 책 자체가 이제 뜨겁게 투자하고 차갑게 승부하라 이렇게 표현은 돼 있지만 레버리지를 쓰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셨겠지만은 제 기본 투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충분히 분석해서 이게 업사이드가 크다고 생각하면 레버리지 그때 써라. 그다음에 위기 경영을 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 투자자답게 그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 작은 수익 그 얼마 1% 뛰기 이거를 진짜 그 고도의 그런 직관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왕이면 좀 분석해서 투자해서 좀 수익을 1년에 20% 이게 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시장이 좋을 때는 충분히 뭐 100%도 갈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투자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투자자는 선입견이라든가 과거의 편견 이런 거 다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거 기업을 다시 분석을 하고 좋다고 생각하면 기존에 가졌던 생각을 딱 지우고 실질적인 가치에서 그 매매를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본질적인 가치보다 위로 올라갔다 생각하면 그때 뭐 전략 매도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싸게만 잡으려고 하다 보고 그 소극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산이 자기 가진 돈이 굉장히 소중하겠죠. 근데 나도 위로 안 사주는데 종목을 좋다고 생각하면서 누가 위로 올려주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력이라는 게 따로 없고 그 나도 마찬가지로 투자 규모가 커지다 보면 세력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저는 이제 사실 단기 투자 매도 전략도 넣었다가 빼버렸는데요. 책에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장기 투자 매도 전략에서는 제가 이제 매수한 순간에 이제 매도를 얼마에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목표가를 정해서 이제 가는데 끊임없이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죠.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 실제로 이제 그 나의 성과는 뭐냐면 주식을 사고 난 다음에 주가가 떨어지면 성과가 없는 게 아니라 그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제 실적 발표가 하잖아요. 분기별 실적 그 발표에 의해서 또 1년 동안 봐야 될 경우도 있고 2년 이상 봐야 될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목표에 도달하거나 아니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목표가에 미달했지만 그 사업 분석을 하고 산업 분석, 사업 분석을 하다 보니까 좀 그 어렵겠다 생각하면 그때 정리를 해도 되고 단지 이제 지수의 움직임에 의해서 결정을 하면 안 되고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됐을 때 대주주가 판다든가 그 내부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이 되거나 그 실패로 비춰지는 종목 어떤 그 행위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 하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 이제 이거보다 더 좋은 종목이 이제 그 업사이드가 막 3배, 4배 있는 게 있어요. 그런 정말 발굴했을 때는 과감하게 갈아타야죠. 그렇죠. 예, 약간 내가 산 가격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게 실제로 마이너스 10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사면 200%, 300%가 이제 올라간다고 생각이 되면 과감하게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또 투자자가
투자함에 있어서는 CEO처럼 과감한 결단력이 있어야 되는데 의사결정을 전혀 못 하시는 분들은 절대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전략을 노트에 정해서 써가지고 그렇게 투자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골. 예.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 결국에는 그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해야지 내가 수익이 그 보장되고 담보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남이 좋다고 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지 마시고, 그 일종의 뭐, 저도 기업 경영을 하고 있지만, 인력을 한 명 채용할 때마다 굉장히 엄청나게 부담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제 사업이 잘 된다고 생각하고 확신이 있는 경우에 기업 경영에 있어서는 이제 인력 채용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대규모로 인력 채용을 한다든가 시설 투자,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는 데가 그런 기업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그 해당 나라 업황이 좋아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들여다보는 편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생활 속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년 전에 이제 골프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뭐 GDR 연습장이라고 골프전을 운영하는 그 실내 골프 연습장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잘 되더라고.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다음에 예약하기도 힘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가지는 팬데믹 때문에 그 해외로 이제 골프를 치러 가시는 분들이 없어요. 줄어들어가지고. 그래서 국내에 이제 골프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발견하는 경우도 있고, 예전에 뭐 S24에서 책을 주문하다가 좋아질 거로 생각이 들면 기업 분석을 해서 이제 매매를 하는 경향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바텀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투자함에 있어서 증권사 뭐 직원이 뭐 추천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뭐 지인이 누가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한번 들여다봐야죠. 이제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 모든 종목을 다 분석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거나 뭐 경험을 했거나 그런 부분들은 체크해서 이제 분석해서 투자를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사이클에 있는 산업에 투자하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뭐 대부분의 산업이 사이클을 타잖아요. 그 사이클을 보면서 투자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투자하면서 그 여러분들이 이제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사이클이 좋아져. 그렇게 단순히 그렇게 해서 그 업체들, 그 중에서 있는, 그러니까 사이클 내에 있는 업체를 아무거나 고르지 마시고, 그 내에 있는 그 서플라이 체인의 밸류 체인 기업들을 보시면서 이제 그 가치를 분석하시는데, 그 비즈니스 모델,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가격이, 예를 들면, 그 상품의 가격이 좀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뭐 생산량이 이제 증가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업황이 호황력을 하면 생산량이 증가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매출액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P와 Q의 합을 갖다가 이제 매출액이라고 한다면 뭐 인건비가 굉장히 올라가거나 뭐 그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고 그러면서 이제 코스트 비용이 커졌다 보면 어떤 데는 이제 어떤 기업의 경우에는 10년치를 분석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들쑥날쑥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원자재라든가 시황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뭐, 매출액이 뭐, 1000이었다 그러면, 어떤 데는 이제 800억이고, 왔다 갔다. 그런 데는 예측이 굉장히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측 가능한 사이클에 있어서의 해당되는 밸류체인의 기업들을 들여다보고, 비즈니스의 성격이라는 여러 가지를 파악해서, 늘어날 수 있는데, 최근까지는 굉장히 안 좋아졌지만, 사이클을 보다 보면 사이클 예측도 가능하거든요. 뭐 5년씩 사이클이 반복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뭐 조선이나 선박 이런 경우에는 뭐 20년이나 25년 이렇게 반복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이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알고 투자하다 보면 내가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데, 그 사이클이라든가 산업이라든가 이런 거, 그 기업이 하는 활동에 있어서의 그 움직임들을 바라보지 않고 단지 그냥 사업한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본질적인 가치라 그런 상관없이 매매하는 그 성향의 투자자들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오직 실적만 바라보고 투자하자. 그래서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게 정책주, 뭐 테마주 뭐 이렇게 분류되면서 뭐 예를 들면 대선 되면 대선 테마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막 흐름이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사고 난 다음에 오르면 높은 가격에 그냥 던지고 싶고 다른 사람이 또 손해를 보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폭탄 돌리기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에 투자해서 수익을 보고 그다음에 그 기업이 잘못되면 야단도 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자사주 수확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같이 좀 성장하자. 그리고 나이가 주식 투자하면서 그런 관심을 가지고 그럴 때
그 회사가 뭐 춤추게 된다.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책에도 표현을 했는데, 회사가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주주총회에 참석해라 뭐 질문지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대다수의 주총이 형식적으로 다 내부 시나리오에서 그냥 맞아요. 끝나버리거든요. 근데 내가 얼마든지 내가 지식을 가지고 그 해당되는 기업에서 나가고 있다 그러면 주주총회에 참석해서도 장난한 질문도 던질 수도 있고 회사를 긴장하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좀 근본적인 그 주식 투자의 관점 시각을 다 바꾸면 너무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내가 이제 소액 주주 운동도 조용하게 해봤고 그러면서 많은 분들도 만나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굉장히 그 회사가 달라진 걸 느꼈어요. 맞아요. 달라지죠. 네, 그래서 이제 잠정 공시라든가 이런 걸 한 번도 안 했던 회사가 우리 요구에서 잠정 공시도 하게 되고 네. 실적이 좋아지면서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이제 애널리스트 면담도 하고 그 컨퍼런스 콜이라든가 그 기자 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자기 회사의 실적을 알리고 네. 이런 걸 봤어요. 네. 그래서 충분히 그 여러분들이 기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기업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그 내 소중한 자금을 그 단순히 그냥 그 어떤 차트 매매에 의해서 그냥 그 어떻게 보면 손실 낙장하고 그러지 마시고 엄청난 관심을 기울여서 해당 기업이 그 변화되고 성장하게 되면 나도 이득이고 기업도 성장하고 이득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CEO가 어떻게 보면 인식의 체계를 바꾸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을 만나야 되겠지만은 주주들을 만나고 그 길을 열고 어떤 변화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기존 사업만 계속하는 분들, 그 다음에 자기 월급만 챙기고 보수만 세게 가져가는 분들도 많거든요. 많죠. 그러면 이왕이면 좀 알아서 좀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고, 만약 그런 기업이라 한다면 야단을 쳐야죠. 좀 변화를 해라.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 그 다음에 본업과 상관없는 그 분야에 진출하고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망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뭐 예전에 혜태라는 기업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가라든가 그런 데서 그 선두주자였고 굉장히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다양했어요. 거의 모든 종목, 모든 그 품목이 1등을 달리고 그랬지만은 전혀 상관없는, 본업과 상관없는 그 분야에 전자업에 진출해가지고 결국에는 잘못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본업하고 관련있던데 투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쓸데없이 바이오, 그 본업과 상관없는 바이오 진출했다가 막 주가가 딱 상하고 막 그래서 그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잘된 경우를 한 번도 못 봤어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 투자를 더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그 깊이 있게 그 딥 체인지가 되고 그런 기업에 투자하게 되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 투자자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좀 질책도 하고 주인을 몰라고 하면 혼도 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한 질문 드리겠는데요. 네. 대표님께서 여러 번 실패를 겪었고 지금도 힘들어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멘탈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멘탈 관리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하시는지 좀 알려주시죠. 저 멘탈 관리라는 것 자체가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개미가 그 절대 그 투자 시장에서 부자가 되지 못한다. 이거는 일종의 가스라이팅일 수가 있어요. 비대칭 정보, 예를 들면 기관이나 외국인은 정보가 이제 그 충분한데, 예를 들면 개미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투자 실패한다. 이거는 일종의 가스라이팅이고, 그다음에 이제 증권사 직원들의 정보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투자가 힘들어요. 그래서 일종의 그 정보가 많은 정보가 일종의 소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권해주고 싶은 그 말씀은 뭐냐면, 투자 관점을 너무 빨리 바꾸지 마시고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매매를 해라. 그리고 저는 그 투자 시장에 있어서 CEO이고 그다음에 군주다. 군주라는 것 자체가 아까 한비자 말씀도 드렸지만, 우리는 이제 그 주식 시장에서 수많은 포식자들이 있고, 그다음에 증권사 뭐 기관 외국인 그 투자의 그 대형 그 어떻게 보면 건물들이죠. 그런 부분도 시세가 슈퍼개미들 세력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거기서 나오는 그 정보들이 장악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가 군주로서의 이게 올바른 정보인가 아닌가. 그 증권사 리포트 나올 때 고점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그 시작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내가 평가해서 볼 수 있는 눈을 갖기 위해서는 CEO이자 군주인 내가 실력을 갖춰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흔들리는 군주와 같이 내동매매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하는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를 좀 정확하게 알고 좀 그 투자에 임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시세를 갖다가 하루 안 본다고 해가지고 뭐 달라지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긴 안목으로 보면서 끝없이 기업을 모니터링 하시자.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고, 저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 방송을 보는 그 시청자분들도 같이 성장해서 같이 부자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심을 가지고 또 인내를 해서, 최종적으로 인내를 해야지 성공하거든요. 그래서 좀 짧은 수익에 너무 만족하지 마시고 크게 수익을 내서 그 부자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용돈만 벌려고 하면 용돈 벌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용돈을 벌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내 자산을 늘린다 생각하고 이걸 통해서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채널에 출연해 주셔가지고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만나뵌 손님은 뜨겁게 투자하고 차갑게 승부하라의 저자이신 이태철 저자님이십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